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아래서 청와대 모든 돈의 출납과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재무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이 상납한 돈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정원 돈이 사용된 건 물론 들어온 사실조차 몰랐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이 진술에 비춰 국정원에서 받은 돈이 직원들의 명절 떡값이나 격려금 등 용도에 쓰였다는 문고리 3인방의 진술을 거짓말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면 재무팀장이 모를 리 없다는 판단입니다. 문고리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절 상여금 등 명목으로 한 사람당 매년 3천만 원씩 4년 동안 모두 3억 6천만 원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의 이런 설명을 오히려 사적 착복의 정황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청와대 특별활동비도 엄연히 있는데 문고리 3인방에게만 수억 원의 상여금을 은밀히 건넸다면 이는 측근 관리비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문고리 3인방 외에 친박 정치인을 관리하는 데도 국정원 돈을 사용했는지, 특히 최순실 씨도 그 대상에 포함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식사와 운동을 하고 평소처럼 수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측근이었던 안봉근, 이재만 두 전직 비서관이 국정원 돈 상납 사건으로 구속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내부에도 방송과 신문으로 국정원 돈 상납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뒤 역사책을 주로 읽을 뿐 TV와 신문은 한 번도 보지 않은 것으로 한다며 이번 사건도 알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돈 상납 사건이 불거진 이번 주엔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특활비 상납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 원이었던 상납금은 이병기 전 원장이 취임하면서 1억 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져 추가 상납 요청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1억 원 외에 청와대가 요구할 때마다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줬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이병호 전 원장을 상대로는 새누리당 대구 경북 경선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청와대에 전달한 경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3명의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추 전 국장에 대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일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해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한 혐의 등을 추가한 겁니다. 추 전 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밖의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불법 사찰 등을 보고받은 배경과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은 이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했던 지난해 7, 8월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하루 10번 이상 3주간 수백 차례 통화를 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유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소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김없이 노란 머리를 휘날리며 뛰어오신 양세병님. 안녕하세요. 네. 머리 이쁘지 않아요? 아, 이뻐요. 노란 머리 앤. 맞아요. 노란 머리 앤. 이게 뭐야? 애는 뭐야? 내 맘이요. 머리 염색하는 건 잘 어울리시고
뭐 다음엔 또 무슨 색깔로 하실까? 저 파란색. 아, 파란색.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지개를 다 섭렵하시는. 그럼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염색을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송병호님 자리하셨고요. 예, 이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너무 추워서 오늘 긴 패딩 입고 왔어요. 네. 벌써? 네. 벌써 패딩? 네, 저도 히트텍을 입어가지고. 아, 정말? 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추워가지고 일하는데, 막, 그, 오한이 들 정도로. 사무실이 좀 우풍이. 사무실에 난방장치가 없어요. 아, 난방장치가 없다고요? 네, 난방장치가 없고, 냉방장치는 잘 돼 있는데. 네. 맞아요. 저 어제, 네. 밤샘 했거든요. 학교에서 야작했거든요. 친구들이랑. 네. 근데 다들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런 거 사오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해지는 방석 같은 거랑 엄청 돈 쓰고 오더라고요. 애들 막 추워서 못 견디겠다고 학교에서. 그 USB 온열 방석. 네, 막 그런 거 편의점 가서 막 사오더라고요. 편의점에 파는구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오늘 소요방송이 97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997년에 있었던 얘기를 해볼 건데요. 1997년도에 다이애나 스펜서 전 영국 왕세자비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일단은 이분이 원래는 귀족 집안이었는데 영국 왕실에 이제 시집을 가면서 되게 유명해지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미모도 상당히 출중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아들도 둘 낳고 오손도손 잘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부부간의 불화가 심해가지고 결국에는 96년도에 이혼을 했어요. 요즘은 그런 관찰 프로그램 많은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진짜 너무 그런 식으로 언론에 자신의 일상 자체가 그렇죠. 다 노출이 되니까 네. 그거 자체를 못 견뎌 했었던 부분도 있고 근데 이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영국 왕실을 대표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거든요. 실제로 뭐 자선단체 이런 데서 많이 네. 일을 해서 이혼하고 나서도 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혼이 굉장히 여자한테 치명적일 때잖아요. 네. 90년대면. 근데도 그런 자선단체에서 활동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왕세자한테 더 비난이 많이 가고 그렇죠. 예, 여론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뭐랄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신념은 되게 확고했었던 분 같은데 결국에는 그 연인이었던 노디 알 페아에드라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다가 그 파파라치들의 그 추격을 따돌리다가 교통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파파라치들은 어떻게 됐나요? 이게 벌로 뭐 할 수 있는 거였나요? 실제로 쫓아가다가 사고 낸 그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았어요. 네. 네, 과실치사로 네, 사생활 침해 구조 거부 이걸로 잡혀 들어와서 착한 사마리아인법 네, 적용이 받았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네, 처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그때 사실 파파라치랑 다이애나 자체가 워낙 좀 싸운 걸로 유명해요. 황실하고도 막 직접 싸운 걸로 유명해가지고. 대찬 사람 뭐 이런 거. 네, 네. 파파라치 잡고서 막 몸싸움 벌이고 그런 적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파파라치가 너무 싫어가지고 저한테도 빡칠 것 같은데. 네, 아니 저한테 붙을 일이 없으니까 크게 예민하지 않은 건데 뭐 연예인들만 봐도 파파라치 때문에 완전 골머리를 앓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몰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몰카죠. 네. 그게 몰카죠. 그걸로 이제 또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걸로 수입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생활 침해 그리고 조명받는 사람이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를 받다 보니까 결국 그 극도의 스트레스 뭐 그런 것도 많았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97년도에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였었고 그때 이제 추모의 물결이 엄청 났었는데 그 존 덴버라는 미국 가수가 그때 당시 추모곡도 만들어서 부르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그 해 존 덴버가 개인 비행기 추락사고로 또 죽어요. 뭐야? 그래서 또 그때 사람들이 또 많이 슬퍼했죠. 예,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 97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IMF 환란. 네, 대단했었죠. 결국에는 이제 이게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 요청을 해서 결국 그걸 서명을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살벌한 IMF 시대에 접어들게 된 거죠.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 한보, 뭐 대우, 뭐 기아, 혜태 들어보면 되게 큰 기업들이잖아요. 그룹이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쓰러지다 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고 아니면 개인 사업들이 도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통을 못 이기고 아까운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도 많았었죠. 요즘 뭐 그런 얘기들 뭐 어려웠었던 얘기들 하면은 IMF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IMF 때 아버지가 IMF 때 뭐 우리 집안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러고 나서 사회 풍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랄까 선이라는 게 좀 존재를 했었던 것 같은데 IMF 이후로 대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가정에서 그 개인주의적인 그런 가정교육이 많이 나타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개인주의적인 풍조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서 사는 삶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생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자신의 생존 이코르 이제 가정의 생존이겠죠. 왜 그랬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공포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나를 버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한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그 직장에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이제 월급도 잘 받아가면서 그걸로 집도 사고 뭐 이제 가정을 이루고 뭐 이런 풍조가 있었는데 열심히 일하면은 회사에서 나를 책임져 준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평생 직장의 개념이 완전히 깨졌죠. 약간 뭐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돌아오는 게 있다라는 그 믿음이 많이 깨져버린. 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평생 근무했던 회사가 어느 날 문을 닫음으로 해서 본인이 빈곤에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회사나 국가에 대한 신뢰 자체를 많이 잃게 되고 요즘은 보면은 한 직장에 그렇게 오래 다니시는 분들 흔치는 않아요. 큰 대기업 빼고는 다 이렇게 옮기고 그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식의 본능이 학습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학창 시절에도 기억이 있는 게 그때 사실 갱 문화가 많이 발달했죠 우리나라. 일진 이런 거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네. 그래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처음으로 그런 단어를 들었어요. 따돌림, 왕따. 네. 그런 게 그 전에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저는. 한국은 되게 정문화라고 아는 얘기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좀 더 심했어요. 물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반에 보면은 약간 좀 독특하고 튀면은 애들이 조금 그렇게 비호감이라고 하지 비호감. 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요즘처럼 조직적으로 따돌리고 그런 식으로 거의 범죄 수준으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는 없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신설학교라 애들이 되게 드셌거든요. 실제로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좀 잡스러운 애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저 또한 그랬었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룰은 있었는데 어느 날 고3 때였을 거예요. 제가 IMF 터졌으니까 고3 때니까 그때 겨울부터 뭐 야 쟤 왕따야, 쟤 은따야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학생을 따돌리는 반 전체가 하나를 따돌리는 그런 현상을 봤는데 뭐 저만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송병호님 짚으셨지만 그런 문화들이 그때 많이 또 생기지 않았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서 반에 왕따, 은따, 전따 다 다양하게 있었어서.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97년에. 그때 딱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뭐 왕따, 은따 쓰는 애들 그 표현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뭐 사람을 왜 따돌리냐 뭐 이러면서 그걸로 언쟁도 하고 뭐 멱살잡이도 몇 번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저 그 왕따, 은따, 뭐시기 그런 따 개념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 애기 때. 그래가지고 그때 컴퓨터 활용 교육 그런 데서 나무 웹 에디터 같은 걸로 네이버에서 주소 따와가지고 홈페이지 만드는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막 신조어, 사전 이래가지고 그런 거 적어놔서 이거였군. 뭐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안 좋은 문화가 생겼네요. 뭐 그때부터 세상 자체가 많이 삭막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수도 있는데 약간 장애 있거나 몸이 많이 안 좋은 친구들도 그냥 다 같이 더불어서 사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친구들은 분리되는 것도 갑자기 생기고. 아니, 저는 더불어 사는 게 전혀 없었어요. 따로 무슨 반 해가지고 따로 나누잖아요. 그게 그때 좀 갑자기 심해졌어요. 불과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몇 년 전, 한 1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뭐요? 그때 당시 사회 자체가 그렇게 바뀌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하필이면 이제 분기점이었던 때 일어났었던 큰 사건이 IMF다 보니까 그 IMF 자체가 그런 식으로 뭐랄까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바꿔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방금 송병호님이 지적하신 대로 뭔가 따돌림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 많이 좀 생겨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물론 그게 100% 다 그랬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 그런 성향들이 사회 전반에
이제 많이 만연하게 됐죠. 그래요. IMF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고 솔직히 IMF 하나로 방송 하나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그 뭐 구구절절한 사연들 그런 사연들 다 얘기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IMF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리고 97년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예, 대선에서 예, 제가 대통령이 됐지요. 네. 제가 떨어졌지요. 허허허. 그 김대중 대통령 그때 당선되셨고, 네. 그때 당시 이제 그 여당의 후보는 이회창, 네, 이회창 후보였었는데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그 정치 쪽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고3 때였는데 기억나는 게 이제 친구가 맹장 수술해서 입원했는데 저희가 입원실에서 다 모여가지고 대선 그 생중계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모르겠어요. 그 왠지 그냥 기쁜 거 있잖아요. 네네. 뭐 이제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분이 진짜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셨던 분이다. 그런 책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지 감회가 새로웠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회창 후보 쪽은 왠지 그 부정부패 이런 쪽이랑 많이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실제로도 뭐 아들 군 병역 문제부터 해서 뭐 그런 안 좋은 이슈의 논란에 많이 있었죠. 며느리 원정 출산이랑 뭐 호화 빌라 논란 해서 논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이회창 후보 그 양반의 집안이 이제 예산에서 워낙 그 알아주는 세력가 집안이에요. 재력가 집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도 예산 쪽에서는 이회창은 먹어준다. 재력가들 다 그렇게 살겠지 뭐. 아 근데 그분 되게 오랫동안 몇 번 대선에 도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대선 재수하셨죠? 저는 그 기억이 나요. 그 이회창이라는 이름이 기억이 나요. 심지어. 저도. 왜냐면 네. 이제 그 다음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랑 붙어서나 그때 정도는 기억에 남으니까. 그때도 이제 박빙의 승부였었지만 결국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그러면서 언제나 2인자의 이미지가 강했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고 처음으로 민주단계가 집권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야가 바뀐 거죠. 네.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인 민주적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15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민주주의 시작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다 뭐 이승만 때 독재였었고 그리고 나서 군사정부, 쿠데타를 통해서 탄생한 군사정부들이 쭉 집권하다가 박정희 서거 후에 바로 또 이제 신군부가 득세해서 그리고 쭉 하다가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당 합당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런 명분 자체를 많이 잃게 됐죠. 예, 그래요. 1997년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또 수많은 분들이 97년도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또 좋지 못한 사건들이 많았었던 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소주잔을 기울이시는 분들이 더러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래요. 소유방송 첫 번째 순서였죠. 1997년도에 있었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건이 생겼네요. 박근혜가 제명이 됐네요. 네. 네, 지난주에 우리가 홍준표 패싱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방송도 방송인데 그 유튜브로 우리 방송 따서 올리시는 분들인데 조회수가 많아졌더라고요. 그만 좀 해라, 진짜. 홍준표 패싱이야 제목이. 그 사람들은. 그리고 정치권에서 홍준표 패싱, 한국당 패싱 얘기 나오고 있다고 기사도 뜨더라고요. 그 진짜? 단어가. 네. 우리가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지 않았어? 홍준표 패싱?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자부심도 좀 느껴보고. 네. 그런데 이제 홍준표가 친박을 패싱하고 있다. 박근혜를 비롯한 친박을 패싱하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그 11월 3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예 강제 출당시켰죠. 박근혜 씨? 네, 그렇죠. 이 당 쇄신을 위한 조치라고는 했는데 사실상은 바른정당의 탈당파를 받아들이기 위한 명분 마련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웃긴 게 정치적 효과가 미비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바른정당에서 탈당을 해서 지금 이제 자유당으로 옮기겠다라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뭐 그게 이제 다음 주 6일 정도면은 이제 가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뭐 신경은 안 쓰는 듯 하지만 그래도 신경이 어떻게 안 쓰겠습니까? 지금 교섭단체에서 비교섭단체로 떨어지게 생겼는데. 20명이 원래 제한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빠지는 의원들 생각을 하면 이제
바른정당도 존립 위기에 처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저번에 위기가 한번 왔었을 때 바른정당에서 와장창 다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 명을 바짓가랑이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딱 20명 딱 채운 상태에서 지금까지 버틴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완전 파괴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홍준표가 꼼수를 부렸는데 일단은 홍준표의 명분이 있습니다. 홍준표의 명분은 뭐 당이 한국 보수 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근혜 당이라는 명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성대모사 안 하면 안 돼요. 막 성대모사를 들어도 짜증나 막. 내 귀에 대고 하는 거. 완전 짜증나. 옆에 홍준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 울 때를 팍. 예, 그냥 재밌다고 한 건데 일단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자기들이 보수 우파로 거듭나겠다. 박근혜 당에서 멍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유당의 전신 새누리당에 창당했을 때를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은 친박계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당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한나라당 때부터 해서 박근혜가 이제 그 이미지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퍼스트 레이디 뭐 이미지 막 사람들이 뭐 하여튼 그런 이미지 때문에 당시에 한나라당이 위기일 때마다 박근혜가 구원투수 역할은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과감하게 출당시켜버린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배신 아니에요 이거? 따져놓고 보면? 이 사람들은 뭐 다 배신의 정치지. 사실 유승민은 조금 이제 그 배신자라는 그 비난이 홍준표한테 더 많이 쏠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서 비난을 받아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준표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번에 페이스북에 홍준표가 갑자기 뜬금없이 영어 문구 한 문구를 올렸어요. The buck stops here 라고 올렸는데 그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책임이라는 의미가 이제 여기선 책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다. 나에서 멈추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난 좀 웃긴 것 같은 게 난 사실 박근혜를 그렇게 잘라낸 게 꼭 도마뱀 꼬리 자르기처럼 결국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자기 언급이 안 나오려고 이렇게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매개로 지금 홍준표랑 박근혜랑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박근혜 그거 뭐죠? 그 대선 개입 뭐 자금 이런 거 했을 때 나왔던 게 성완종 리스트였잖아요. 처음에. 근데 홍준표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인물인 거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했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박근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친박계 그 인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박근혜 자체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기한테는 꼬리가 해가 되는 되는 거잖아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 영어 문구가 되게 웃겼던 게 그 내부자들 보면은 그 장피루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사실 그 사람은 판이 짜여진 다음에 그냥 거기에 꽂혀진 말 하나예요. 근데 자신은 내가 다 하고 있어라고 생각해요. 불쌍해. 근데 딱 그런 느낌인 거야. 얘는 솔직히 장피루급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엾어라. 되게 자기가 중심 인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초라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꼬집고 싶은 게 딱 그거예요. 지금 이거 자체가 어떤 본인이 비난받을 거를 어떤 용기를 내서 내가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는 사실 적폐라고 생각하지만 남아있는 언론에서 홍준표가 이거 하나만큼은 직권을 이용해서 직권을 행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아까 그 문구로 다시 돌아가서 그 문구에 대한 그 어원을 조금 따져보면요. 이 말 자체는 미국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만든 말이에요. 트루먼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네. 트루먼 대통령이 이거를 만들었는데 패싱 더 벅이라는 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싱 우리가 맨날 패싱 패싱하는 그 패싱 그러니까 그 책임을 막 회피하고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다. 또 패싱이야. 이 말에서 반대되는 말로 만든 말인데 이 대통령이 이 문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집무하는 책상에 이거를 새겨가지고 남겨놨어요. 좌우명 뭐 이런 거네요. 네, 다른 대통령들도 이거를 보면서 집무를 해라 이런 의미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후대 대통령들이 많이 이제 사용을 했는데 클린턴도 이걸 연설에 사용했었고 오바마도 임기 중에 끊임없이 연설이랑 입장 표명할 때 이걸 계속 인용을 했어요.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걸 통감한다는 걸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사실 요즘 트럼프가 이 말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역대 대통령들은 그
문구대로 자신들이 책임을 다 떠안고 넘어갔는데 이번 트럼프는 전혀 이 문구랑 상반되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일자리 문제가 터져가지고 미국에서 일자리 문제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내가 책임을 안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너네가 좀 어떻게 해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트위터 고객 그 상담실 직원이 계정을 잠깐 날려버렸지. 얼마나 꼴보기 싫었어요. 네,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이 말로 요즘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그래서 The buck stops there라고 사람들 막 비꼬아서 막 얘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받는데 이걸 홍준표가 갑자기 따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굉장히 웃긴 거고 약간 김빙삼식 해석이긴 한데 네. 전설의 트위터리안 네. 김빙삼 씨. 준표가 여기서 말한 그 벅은 사실은 그 벅이 아니라 달러의 의미 아닌가. 달러가 여기서 1억이 여기서 멈췄다. 네. 자기들 당에서 이제 커다란 그 머리 하나 잘랐으니까 이발 좀 했으니까 이번에 후원금 좀 내달라 이런 의미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해봤고요. 예. 그러니까 그 공격받던 주축을 우리가 이번에 없앴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후원을 망설이셨던 여러분께서 벅을 좀 저희한테 좀 이제 달라 뭐 그런 의미로 하는 얘기 아닌가. 달라요? 또 달라요? 그런 얘기 아닌가. 네. 싶고요. 페이스북에 또 뭐 좋은 글은 다 갖다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당단부단 반수기란이라는 그런 표현도 썼는데 네. 이게 이제 뭐 마땅히 잘라야 할 것을 자르지 못하면 훗날 재앙이 온다라는 사기의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당 조치가 불가피했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친박 입장에서는 홍준표 저놈을 당단부단 반수기란 했어야 되는 건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역풍을 맞는다, 역공을 당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언론에서 계속 직권을 행사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가장 큰 공신은 따로 있고 네. 2등 공신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하나는 정말 관리를 잘 해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뭐 계속 70%대 이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네. 예.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가. 그거를 더 이상을 너무 다른 수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한테 악수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 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거기에 1등 공신은 저희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분들 그리고 네. 나아가서는 국민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국민 여러분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끊임없이 주시고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받아서 적폐 청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고 거기에 계속 지지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사실 홍준표 본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걸 좋아서 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가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제 친박들을 달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세우는 논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탄핵 재판의 부당성을 자신 주장했었다. 뭐 정치 재판이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구속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부당함을 이렇게 자기는 토로를 했는데 여권이 자꾸 이거를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용도로 끌고 가려고 박근혜를 구속기간 연장까지 하면서 자꾸 정치적으로 정치 재판을 하고 있다라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자유당을 국정농당 박근혜당으로 낙인 찍어가지고 한국의 보수우파를 괴멸을 할 목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된다고 홍준표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게? 홍준표가 했던 워딩을 중심으로 건가? 말씀드린 건데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박근혜가 진짜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걸 부당함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해야지. 같이 끌어안고 부당하면 같이 주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우리 집에 죄를 지은 애가 있는데 그 죄를 상대방 쪽에서 침소봉대가지고 계속 얘를 비판하니까 난 얘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얘 때문에 우리 집안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얘를 집에서 쫓아낼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네. 근데 뭐 딱히 달랠 생각도 없는 것 같은 게 그 출당 조치를 친박계 의원들이 반박하니까 뭐 바퀴벌레냐고 비겁하다고 추태 그만 부리고 남자답게 떠나라 막 이런 얘기 하던데 스트롱맨처럼. 근데 사실은 지금도 10% 안팎인가요 지지율이? 17%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친박계 아니면 또 조금 강경하게 그러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지지도가 떠나게 돼버리면 떨어지는 대신에 바른정당을 얻겠죠. 그러면 뭐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의원은 얻지만 지지도는 그죠. 지지부진할 거란 얘기죠. 네. 그러면서 계속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정치 딜을 하겠죠. 근데 사실 한국당 메시지 자체에 힘이 없잖아요. 국정 운영에서 점점 아까 얘기했던 왕따가 되고 있는데 고립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제1로 협상을 할 야당이
악당이라고 생각 안 하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 이제 국민 여론이 무서운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자유당이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면 뭐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아유 저놈들 저거 다 쇼다 이렇게 했지만 요즘 이제 강하게 공격을 하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런 게 지겨운 거예요. 왜냐면 뻔히 팩트를 대다수의 국민분들은 알고 있는데 자꾸 그거에 역행하는 행위를 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뭐 정치적 신념을 어필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피로감을 넘어서 이제 짜증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도 타블렛 PC 얘기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그렇죠. 그만해라 진짜. 그러면서 뭐 국정감사 보이콧하면서 마스크 퍼포먼스 하고 그 현수막 퍼포먼스 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너무 안 좋잖아요. 뭐 하는 건지. 쌍욕을 섞어가면서까지 비판을 넘어서 이제 저 당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그런 주장이 더욱더 강하게 흘러나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의 기반인 친박 세력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자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궁지에 몰려 있는데 네. 거기에서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행동 자체가 결국에는 프레임 싸움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그걸 직권을 이용해서 본인 홍준표라는 사람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 사람이 이런 걸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주면 그런 허위 리더십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언론에서도 만들어주고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런 본인들도 계속 그런 다른 의원들을 통해서 그런 걸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예전에 이제 박근혜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1위가 최순실이고 네. 박근혜는 4위밖에 안 된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국민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대통령은 2위밖에 안 된다. 1위는 국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국민 위에 자신들이 있고 그 자신들 위에 그 홍준표라는 사람이 있어서 네. 이 사람이 손바닥을 딱 뒤집어서 적폐를 딱 청산을 해줬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최대한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수 우파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홍준표 뿐이다라는 그런 강렬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네. 예. 그게 정말 기분이 나빠서요. 그 홍준표 자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정치적 행보를 보면은 다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 방통위원 있잖아요. 네. 방통위원이 딱 한 명이 딱 바뀌는 순간부터 갑자기 YTN이랑 MBC랑 KBS랑 다 언론 쪽에서 이제 보도하는 태도 자체가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유리한 쪽의 보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방통위원 한 명 바뀌었다고 지금 그러니까 막 바뀌는 이런 와중에서 최대한 끝까지 그 언론을 이용해 먹는 그런 거가 또 보여서 좀 기분이 나쁘고 만약에 언론이 정상화가 된다고 해도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진정성이 약간 의심받을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요. 지금 일단은 박근혜 출당은 그 홍준표 직권으로 지금 일단 처리가 된 상태고 친박계 의원들 대표적인 서청원, 뭐 최경환 등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지금 이제 부당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안에서 이제 프레임 싸움은 계속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홍준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자신의 그 당대표 이미지를 굳히고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이제 출당파들을 받아냄으로 해서 의석수를 늘리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그 당 안에서 지지도가 약간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당원들을 어떻게 앞으로 설득을 해나가고 그 사람들 규합해 나가는지가 이제 몫으로 남아있을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만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금 뭐 자유당의 부활을 꾀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린 반푼업체도 없는 예,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연락이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게 이제 무의미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엔 이제 보수파를 뭐 신보수 막 이러면서 주장하면서 자꾸 이렇게 규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정치 행위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홍준표의 친박 패싱이었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추명호가 구속됐네요. 네, 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었죠. 네.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근혜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고 이 구속이 사실은 우병우 전 수석의 소환으로 향하는 수사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의 직책이 국정원에서 국익정보국장이었어요. 아 정말 국익을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해주셨어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국익이 뭔지 참 궁금하네요. 네. 예. 국익정보국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한 일 자체가 네. 이명박 정권 때는 국정원 정치공작을 주도하셨고요. 네. 박근혜 정권에서는 우병우한테 비선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우병우 딸랑이었죠. 이게 정말 국익정보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 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문성근, 김미아 씨 등 정부 비판 연예인 퇴출 공작. 네. 그때 저희 얘기했었던 합성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다 연관이 있겠죠. 그다음에 당시 야권 정치인 비판 공작. 이게 국익이랑 뭔 상관이요. 우리가 그 같은 땅에서 사는 나라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죠. 사실 그 이번에 이 사람이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은 거예요. 네. 그 사실은 저번 달 10월 20일 네. 그때 이제 1차 영장이 신청이 됐었는데 기각이 됐었어요. 네. 근데 그때 사실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된다고 돼서 이제 기각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 증거인멸 가능성이 인정돼서 영장이 청구가 된 거고 그래서 구속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관련된 일이 이제 또 특수활동비. 요즘 많이 많잖아요. 특수활동비. 그걸 이제 조윤선, 현기환,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이었었죠. 청와대. 그 사람들에게 매달 500만 원씩 상납을 했다.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집중을 받는 건 또 우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또 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뭐 이광구 우리은행장, 뭐 김진선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사찰했다. 네, 민간인 보고했다. 민간인 사찰을 했다라는 그 중범죄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는. 네. 결국 그렇게 돼서 이제 추명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자백을 한다든지 자백을 할까? 자백은 안 할 것 혐의가 같긴 해요. 인정이 네. 되면은 결국엔 그 수사의 칼날이 우병우에게도 향하겠죠. 그래서 비선보고를 받은 게 우병우니까. 네. 우리가 우병우가 영장 기각된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얘기를 더 드려야 되는데 네. 이 사실 정유라랑 우병우 영장을 기각했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누구였죠? 권순호 영장 담당 판사예요. 예. 네. 권순호 판사가 이번에 사실 2차 영장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마저 이제 인정할 정도의 증거가 다 나온 거예요. 아, 이거 카바 못 쳐주겠다, 네. 이제. 더 이상 더는 못 쳐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계속 막다가 안 되면 지지. 네. 아 이거 못 막아요. 네. 막 이러면서. 네. 재판부도 이제 지지를 치셨고요. 네. 사실 이 권순호 영장 담당 판사가 동생이 그 삼성 전략기획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우 다 연관이 돼 있네. 네, 이재용 재판에 대비하는 핵심 인원이다라는 걸 이제 주진우 기자가 밝혀주셔가지고 네. 이게 논란이 많았었던 판사인데 네. 이런 판사마저 이제 이거를 인정할 정도면 정말로 큰 게 나온 건데요. 네. 자기한테 똥을 치기 전에 그냥 발 빼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도 꼬리 자르. 네. 뭐 그럴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네.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재밌어요. 이게 뭐 다른 일이 많아서 덮인 것도 있는데 네. 그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게 일단은 1차 기각이 된 다음에 펑펑 운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나체 사진 유포했다고 네. 주모한 사람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게 국정원 간부 유모 씨가 있는데요. 네. 그분이 이제 1차 기각됐다는 소식 듣고 나서 이 사람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억울하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나도 시켜서 한 거다. 네, 추명호가 시켰다. 이렇게 네.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거를 하나를 이야기를 했어요. 4년 전에 2013년 4월에 네. 국정원이 검찰 수사를 하기 위해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네, 위증을 하도록 가짜 증인들을 세웠다. 이거를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검찰이 눈 번쩍 띄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막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검찰 고위 간부들 3명이 무려 3명이 여기 연관이 돼 있었고 그 사람들을 동시에 구속영장 발부 딱 시켜버리고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래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대요. 그 중에 2명이 고등검찰 검사였고
그 사람들이랑 국정원에서 이제 연관돼 있던 다른 사람들이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서천호라든가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고씨 이런 사람들이 구속영장을 같이 받으면서 네. 이번에 추명호까지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캐다 보니까 큰 뿌리까지 어느덧 접근이 된 상황인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아직까지도 촛불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우병우라는 그 중심 몸통을 아직 우리가 법으로 심판을 하지 못했잖아요. 구속수사 받는 걸로 뭐 그 끝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추명호 구속을 통해서 그런 발판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우병우가 그 흑막의 가장 끝판왕이잖아요. 사실은. 중세시대 이런 데 태어났으면 극형이지. 참형. 뭐 요참 이런 거 있잖아. 뭐 거열. 이런 형을 당했겠지. 네. 그런데도 뭐 법꾸라지. 그런 식으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게 너무 얄미울 정도로 네. 너무 잘 빠져나가니까 대다수 시민분들이 분노를 했지만 아까 송병훈이 말씀하신 대로 당시 영장 담당 판사였던 권순호마저도 추명호를 구속하게끔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결국에 우병우한테는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끝까지 우리는 안 썩었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설마 우리 재판부가 썩었겠나. 그런데 이제 그 김영수 대법원장이 임명되고 나서 그 솔직히 사법부 안에도 적폐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우병우 라인, 뭐 우병우 사단 이러므로 해서 우병우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점차적으로 제거가 되고 있는 것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적폐의 온상 줄기를 만들어냈던 사람은 우병우다. 뿌리는 우병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병우를 법으로 심판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패러다임이 드디어 바뀌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대법원 앞에서 막 시위하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오랫동안 시위를 했는데도 사법부가 설마 본인들이 썩었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사법부 내에도 사실 썩은 게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뒤집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네. 적폐가 청산이 돼야 경제도 그렇고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복지보다도 사실은 적폐 청산이 먼저인 거라는 건 동의를 하잖아요. 다들. 그렇죠. 밭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뭐 씨앗 아무리 뿌려봤자 뭐 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제대로 드디어 나라가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불안하신 거가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안정감을 되찾아주고 있다. 네. 하게 뭐 있어? 잃을 게 없는데 지금. 근데 진짜로 그 요즘 이제 촛불 1주년 되고 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진짜 우리나라 완전 망할 뻔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엄청나게 위대하다라고 느끼는 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정치 이념이나 신념도 다 다를 것이고 가치관도 다르지만 모여서 1000만 촛불을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진짜 우리나라 하늘이 도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랬으면 클라이막스를 올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그 촛불 했다고 지금 뭐 완전 안전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저는 그냥 배수진 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요. 하여튼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촛불은 끝나지 않았다. 적폐 청산을 향해서 우리가 촛불로 그 적폐들을 태워 죽여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어나서 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오늘의 이슈 두 번째였습니다. 금주의 시사. 금주 시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금주 시사 첫 번째는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제 제목을 네. 안전불감증을 패러디해서 성범죄 불감증이라고 정해봤어요. 성범죄. 네. 요즘 성범죄 관련한 이슈들이 많아요. 네, 지금 한샘 성폭행 사건에 대한 파장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네. 근데 한샘 신입 여직원이 회사에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약간 회사가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감봉 조치할 뿐만 아니라 거짓 진술도 강요를 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 글을 올렸어요. 맞아요. 우리는 연인 관계였다. 심지어 뭐 두 번째는 적극적인 관계였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공개한 카톡 내용을 보면 마치
젊은 신입사원이 교육 담당관에게 끼부린 거. 그 내용을 제가 오늘 봤거든요. 올라온 거. 있어, 진짜. 근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아직까지 진실 공방의 그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뭐 논란이라고 할 것까지 없고 저는 거의 마음을 굳힌 상태고요. 네. 양쪽의 말을 들어보지 않겠어요. 네, 저는 결과는 끝까지 봐야 된다. 들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직까지 성범죄 불감증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성 상위 시대라느니 뭐 이런 다 시기상조 개소리고 일단 남녀 간의 그런 권력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나눠지는 이런 성범죄들이 아직까지도 되게 우습게 취급되고 있는 거예요. 인식이 둔하고 익숙해져서 별로 대단한 거라고 못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해자가 이 정도 일쯤이야 가볍게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귀찮은 일 정도로 뭐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이 피해자분이 공론화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판에 글을 안 올렸겠죠. 근데 죄를 저질렀는데도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으니까 이게 내 차를 누가 들이받았거나 내 물건을 누가 훔치거나 뭐 나를 때리면은 그에 해당되는 벌을 다 받는데 성범죄에 한해서는 조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케이스가. 실제로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요. 맞아요. 혐의를 내가 당했다고 인정받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그 상황에서 너 저항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던가 아니면 뭐 여자는 뭐 강제로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뭐 이번 예가 나온다던데 뭐 이런 얘기를 이번에 한샘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왼손으로 왜 막지 않았느냐. 맞아. 오른손이 잡혀있으면 왼손으로 막았어야 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런 데서 2차 피해, 3차 피해가 더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성범죄 자체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샘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니까 지금은 이번에는 제 가까이에 일어난 성범죄 사건을 하나 가져왔는데 6개월 전에 제가 소요방송에서 한번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교에 무단 침입해서 한 학생을 강제추행 및 상해를 입힌 대학교 학생 사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상한 짓 했던 그 친구 아니야? 네네네네. 그 친구라니요. 이죠. 아무튼 현재 그 공론화되지 못한 상태로 3차 공판까지 마쳤거든요. 3차 공판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4차 공판이 이제 11월 23일에 또 있을 예정인데 저도 참관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그 사과문과 성범죄 2차 가해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 주변에 흔한 성범죄 사건들이 전개되는지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 분명 이 일이 이렇게 심각한 장르인 줄 꿈에도 생각 못했던 그 순진하신 가해자님은 사건 직후에 사과문에 이렇게 썼어요. 본인의 잘못을 고백을 하면서 이유가 어찌되었든 잘못한 일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벌을 받을 것입니다. 회피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썼는데 이거는 이제 성범죄가 굉장히 가벼운 뭐 일상에서 흔히 있는 내가 사과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변호사를 만난 가해자는 재판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주치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개소리를 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따라서 때 무단 침입한 이유가 추행이 아니고 대학교랑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들어갔다. 아이씨. 그리고 폭행은 했으나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뭐야?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뭔 소리야 이 새끼 진짜. 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 판사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이게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먹히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또 발뺌을 해대는 거겠죠. 이 친구의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건물 1층에서 6층까지 막 뛰어서 도주를 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지하로 가서 숨어 있었거든요. 주치 상태라면서요? 네, 막 빛에 걸릴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때랑 때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취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추행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본인 입으로 저한테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이 있다고 너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분명히. 네. 근데 다음날 제가 똑바로 제대로 이 일을 해결하자고 전화를 거니까 기억이 안 난다를 시전을 해요. 그러니까 범죄자분들의 꿀팁이죠. 여러분 뭐 형량을 줄이고 싶으면 술을 마셨다고 하세요. 네, 술을 많이 먹어서 심신 미약했다. 네. 예. 저도 그래서 신고 못했어요. 그때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술 얘기는 뭐 이쯤 하고 이번에는 왜 가해자가 처음에 사과를 했다가 똑같아서 몰랐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말도 안 돼. 무슨 공통점이라고는 대학교라는 공통점밖에 없어요. 거리도 꽤 멀잖아요. 멀어요. 네. 멀고 가는 길 루트 방향 뭐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길 모양 자체도 겹치는 거 없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유사성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자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추행은 초범에게 선처를 해주고 있어요. 왜요? 한 번 더 하라고 이렇게 뭐 독려해주는 건가 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야야야 처음이니까 한번 봐줄 테니까. 한 번 더 해. 그때. 아니 한 번 더에는 아니겠지. 야 처음이니까 한번 봐줄게. 이런 아니야, 거겠지. 근데 그게 제가 진짜 극혐하는 이유가 저 지하철에서 성추행 당한 적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가해자가 네. 초범일 때 집행유예 기간에 저를 또 성추행한 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에 또 재범을 한 거네요. 근데 왜냐면은 되게 가볍게 넘어갔잖아요. 초범일 때. 그러니까 그냥 되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나 보죠. 경각심이 없는 거죠. 이 정도쯤이야 뭐 이러면서. 네. 왜냐면 그 처벌 자체가 처음에 강했다면은 당연히 안 했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 가해자가 주거침입이랑 강제추행으로 같이 기소가 됐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 주거침입 처벌 강도가 훨씬 더 세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또 사람 사는 집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건조물도 해당이 돼서 예를 들어 상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성추행을 하면 거의 주거침입죄로 형벌을 받아요. 성추행은 처벌 정도가 너무 적어서. 아니 그거 너무 바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동등하게 처벌하든가. 네, 그게 진짜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일 아닌 것 같은데.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모르고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주거침입의 죄를 없애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헷갈려서 그렇게 네, 됐다라고. 그러니까 강제추행의 목적으로 여대에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코칭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상해가 아니라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 왜 상해는 자연 치유되지 않는 거라서 폭행보다 더 처벌이 강하거든요. 네. 근데 피해자는 이미 상해 코드로 분류된 진단서가 가지고 있는데 네. 가해자 측이 무조건 형량을 낮춰야 되니까 의사한테 다시 조회를 부탁을 하다가 의사도 어이없어서 이제 뭐 아니다 이거는 자연 치유가 안 되는 거다라고 확답을 받고 나니까 상해 인정이 100% 됐구나. 이제는 갑자기 원래는 손목을 폭행했었거든요. 네. CCTV에도 나오고. 근데 갑자기 자기는 손가락을 폭행했다고 막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때렸는데 손목이 어떻게 맛이 가요? 네, 그래서 근데 무슨 무술 유단자도 아니고. 그래서 가해자가 손가락. 손가락을 찾고 네. 근데 피해자는 손가락이 멀쩡하니까 이건 상해가 아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간접적으로 물론 이제 양세병님도 그때 당시 피해자였고 그리고 그 학교에 그때 당시 있었던 분들이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거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청춘이 이렇게 비겁해도 되나? 아니 피해자분은 손목 인대가 늘어났거든요. 그 손목 인대가 이제 그 인대 쪽 질환이 문제가 뭐냐면은 치유하기 되게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늘어난다는 게 그 다발 중에 몇 개가 끊어진다는 거지 늘어났다 다시 쪼그라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고질병으로 되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버젓이 공판에서 오가고 있는 얘기라는 게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때랑 때랑 비슷해요? 물어보셨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피해자분이 그거 찍고 다니고 있어요. 그 증거로 제출하려고. 아니, 그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들은 내용을 한번 짚어볼게요. 예, 그때 당시 가해자가 학교가 헷갈렸을 정도로 술을 많이 먹었다면은 그런 폭행이랑 도주가 불가능하다니까요. 제 말이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공판에서 내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차 공판까지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판사가 만약에 술 먹고 그랬을 수도 있겠네 하면 벌금 몇만 원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이런 비슷한 일 겪기도 했고 제 친구들도 뭐 이런 일 많고 뭐 비일비재한데 이게 약간 뭐 여자니까 의뢰 한 번씩 겪을 수도 있는 일로 폄하가 되고 쉬쉬하게 돼버리는 게 가장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저는 이 하우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발로 치고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그리고 학교 안에서 당했잖아요, 심지어. 6개월째 지금 온갖 돈과 막 시간과 노력을 막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이런 개소리랑 2차 가해인 거예요. 학교 측에서는 이 그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건 없나요? 이게 딱히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없고 비상대책위원회나 네. 뭐 학생회 측에서 같이 탄원서를 받거나 하는 부분에서 도움은 주고 있지만 이거는 학교 측 차원으로 그렇죠.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막아줬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학교에 무단침입에서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지금 피해를 본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 학교가 어느 정도냐면 뭐 미대 건물에 저번에 제가 얘기 안 했나요? 미대 건물에 남학생 출입해서 학생들이 두려움을 얻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학생들이 야작을 못하게 그렇지. 하게 너네 야간에 작업하지 마. 니네가 야간에 작업하니까 네. 남학생이 들어오는 거야. 이런 네. 식이었잖아요. 저희 학교 대응이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신고를 하고 재판을 하겠냐고요. 성범죄가 이런 식으로 미꾸라지처럼 다들 도망가 버리는데. 최근에 그런 일도 있었죠. 군대 내에서 성폭행을 당했던 여자 부사관. 그런데 가해자는 경미한 처벌. 네, 그러니까요. 그 사건에서도 언론에 통해가지고 그 여러 사람하고 그 카톡 메시지 남긴 것 네. 중에서 네.
수많은 것 중에서 그 여자가 호응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를 호응한 것처럼 보이는 예. 그것만 딱 따가지고 거기 기사에 딱 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 보면은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여자가 또 끼부렸네. 이런 식의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기사가 쏟아지더라고요. 끼 그렇게 흔하게 안 부려요. 진짜 무서워서 못 살겠다. 이게 나라 자체가 사실 되게 법조계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그런 사람들을 비호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그런 범죄를 이미 저질러 본 선배 같은 인간들이 계속 맞아. 도와준단 말이죠. 왜냐면 강용석이라든가 네. 유명하지. 것처럼 그런 이렇게 말하면은 거기 내가 실수로 들어갔다고 말을 하면은 제가 경감된다는 걸 아주 착실하게 누가 알려준다는 거. 그럼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자체가 모범을 보이지 못한 이 사회 그리고 사법부의 문제성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줘버리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한샘 그 사건도 그렇고 최근에 그 군 내부에서 성추행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너무나 그 성범죄에 대해서 이상할 정도로 관대하다.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혐의가 입증되면은 그냥 바로 전자발찌 채워야죠. 제발. 네. 그 이번에 근데 또 인터넷에서 제가 본 것 중에 충격적인 스토리가 하나 있었는데 군 부대에 있다가 이제 휴가를 나가는데 전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맺도록 한 다음에 그걸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휴가 다 잘리고 되게 고생하다가 나와서 또 변호사랑 해가지고 또 계속 검찰 수사 계속 받고 그러다가 검사 쪽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사건을 재조사해가지고 겨우 누명을 벗은 사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굉장히 문제됐던 게 뭐였냐면요. 여자 측에 빌붙어가지고 그 여자한테 그 이렇게 하면은 말만으로도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어. 라고 다 알려주는구나. 네, 법을 굉장히 그렇게 해석을 해서 악용하는 해주는 거지. 그런 단체가 네. 있대요. 단체가 있다고요? 예. 그런 단체가 있어가지고 여성들이 그런 걸 하면은 대부분 이기기 때문에 그걸 악의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단체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 법조계 자체가 사실은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썩어 있는 거죠. 법이라는 게 공정하게 집행돼야 되는 거는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니? 아니요, 맞는데 안 지켜지고 그게 있으니까. 맞는 거잖아요. 적폐가 없다면 그게 맞는 건데 당연히 결국엔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결국에는 그 사익을 위해서 법을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브로커라고 하죠. 그래서 학폭위 사건이 일어나도 이제 브로커들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하면은 가해가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죠. 네. 네, 변호사들이 참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개모. 아니요. 양세병님이 연관돼 있는 사건이고 해서 얘기하기가 좀 많이 조심스러웠을 부분도 있을 건데 이렇게 또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게 참 고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가해자 학생을 상대로 해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피해자 학생 그분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같이 보내드리는 네. 예,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네요. 그 응원 메시지를 이왕 보내주실 거라면 탄원서를 보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시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그 링크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저희 애청자분들께 이렇게 공유하는 걸로. 좋아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몇 개월 전에 그 양세병님이 이제 얘기했었던 사건인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경과 보고를 들었는데 참 그게 부정적인 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드네요. 씁쓸하네요. 네. 그래요. 최근에 그 전 세계 양성 평등 지수가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140개국 중에서 110 몇 위 정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44개 국가 중 118위에 후져. 랭킹되는. 144개 국가 중에 118위를 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참신하네. 근데 저희 맨날 막 1위 막 이런 것만 하다가 그러니까요. 하니까 참신하네요, 정말. 좋은 거는 다 하위권이고 나쁜 건 다 상위권인 맞아요.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금주의 시사 첫 번째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였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예, 금주의 시사 두 번째입니다. 금주의 시사 두 번째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 어떤 시사죠? 네, 제목을 광주 발굴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광주요? 네, 예. 맞습니다. 그 37년 동안 사실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었던 곳이 있는데요. 이게 광주광역시 북구에 자리한 옛 광주교도소예요. 네. 근데 11월 4일, 그러니까 녹음하는 오늘부터
북측 담장 및 콘크리트랑 잔디를 걷어내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6일부터는요, 문화재 발굴 기관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뭔가 이렇게 발굴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어떤 문화재 발굴 작업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안매장 당한 희생자들의 유해를 찾기 위한 발굴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여기 5.18 당시에 그 전남대에서 퇴각했던 3공수여단의 주둔지이기도 하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이곳에서 계엄군에 의해 민간인 28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밝혀져 있어요. 네. 근데 항쟁이 끝나고 임시 매장 형태로 발굴된 시신이 11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17구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교도소 주변에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시신이 안매장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죠. 네. 그리고 실제로 95년 검찰 조사에서 5.18 당시에 광주교도소에 주둔했던 3공수여단 지휘관이 자기가 담장 밑에 시신 12구를 직접 묻었다 하면서 안매장 위치도까지 남겼습니다. 헐. 네. 그리고 80년 5월 또 여기랑 일치하는 증언이 또 있는데 80년 5월에 교도소에 수용됐던 최모 씨가 있었어요. 네. 근데 매일 이제 저녁 6시에서 7시에 모포를 털거나 빨래를 걷었는데 어느 날 이 시간 교도소 담장 밖에서 굴착기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작업 자체가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시겠네요. 네, 그리고 거기서 지목했던 작업 현장이 그 시신 12구를 묻었다라고 약도에 표시했던 그 현장과 일치하는 게 드러났고요. 100%네. 네, 그리고 2007년에 또 증언이 나왔는데 그 광주에 투입됐던 제11 공수부대 간부들이 항쟁이 일단락된 다음에 광주에 다시 내려가서 감해장지 발굴 작업을 했다고 이제 또 증언이 나왔어요. 2007년에.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요? 네, 완전히. 이 사람이 김효겸 당시 제11공수 62대대 4지역대 1중대 하사고요. 이게 당시 계엄군이었던 그분이 직접 남긴 증언이라는 사실이랑 또 다른 증언들이랑 정황과 일치하고 있는 증언이란 점에서 되게 유의미하죠. 이분도 이걸 다 얘기하고 좀 후련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마음에 이게 담아두고 마음의 있다가. 짐으로 남았을 겁니다. 네. 사실은 여기서 나왔던 증언들이 되게 유의미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되게 많은 증언들을 하셨어요. 우선은 그 62대장 대대장 인솔 하에 일부 병사들이 보병 복장을 하고 광주로 가서 감해장지 발굴 작업을 전개한 것으로 안다라고 증언을 했고 그 이외에 당시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 집단 발표를 했을 당시 비무장한 시민을 향해서 조준 사격이 이루어졌다라는 증언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5.18 희생자들을 안매장할 때 전신을 파란색 페인트로 다 그래요? 칠을 해버려서 아예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게 그 사인과 일부러 했다. 신상을 모르게끔 파란 페인트를 얼굴과 보면 칠했다라고. 네. 그리고 이런 안매장지가 지금 이번에 정확하게 나온 건 이거 하나지만은 이분 외에도 다른 분들이 계속 추가 증언이 있었는데 뭐 한 10개 넘게 벌써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다 발굴이 되고 나면은 재조명을 사실 받아야 될 것 같은 사건이네요. 국방부 5.18 특조위에 따르면요. 네.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정보기관 주도로 80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이 5.18 관련 자료를 조작하고 왜곡하려고 시도한 것까지 지금 나타났어요. 네. 신군부 기록 수정 정황이 이게 군 문건뿐만이 아니라 경찰 문건에서도 보이고 있는데 그 도청 앞에 집단 발포를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경찰 상황 일지까지 조작했다고까지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 나선 시민들을 폭도로 만들기 위한 네, 조작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2000년대에는 또 지만원 같은 개쓰레기 같은 그 새끼 진짜. 두드려 맞는 거 못 봤죠. 아. 그 새끼는 진짜 내가 장담하는데 길 가다가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요. 이건 그냥 타는 쓰레기예요. 그냥 쓰레기입니다. 네, 예. 지만원 같은 인물을 필두로 해서 자칭 보수라고 주장하는 수구 아니면 분쟁을 조장하려는 어그로꾼들, 뭐 일베 같은 애들. 네. 들은 그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이랑 결부시켜서 5.18을 끊임없이 폄훼하고 북한 왜곡하려고 분위기에 해왔죠. 있겠다.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데 그런 인간들이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열이 받습니다. 그쵸, 여전히 있다는 게. 진짜 쌀아까운 새끼입니다. 예. 그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도 열었고 저희가 특별조사위원회도 열었고 2011년에는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했어요. 네. 근데 여전히 5.18에 관한 담론들이 계속 폄훼 시도들을 겪어야 되고 은폐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아직 그 5.18에 대한 완벽한 진상 규명, 뭐 진실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 되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 발포권자를 아직 찾아내지 못했잖아요. 네, 그걸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 안매장 희생자 시신 발굴이 규명위원회나 특조위에서 했던 진상규명 작업들을 실제 증거들을 통해서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고요. 네. 또 아직 유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희생자들한테 지금이라도 할 도리를 다한다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네. 아직까지 돌아가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어느 날 그 민주화 운동을 하러 아니면은 진짜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서 뭐 남편이 아니면은 부인이 아니면 자식이 이렇게 나갔는데 돌아오지 못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희생자분들, 실종된 희생자분들을 찾게 된다면 그분들의 넋을 달래는 것도 달래는 거지만 남아있는 가족분들의 한도 같이 풀어줄 수 있는 유의미한 일인 것 같네요. 네, 뭐 마무리를 드리자면요. 늦어도 이달 말에는 안매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재단 측 설명이고요. 네.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들의 시신이 하루빨리 발굴되어 수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 말고도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이 많이 있었고 네. 그게 재조명을 받는 게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적폐를 청산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고 네. 보고요. 이게 계속해서 다른 적폐들도 다 청산이 되면서 과거 다 재조명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진짜 참을 수가 없었던 게 아베요. 네. 이방카가 아베 그 일본에 이제 방문을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베가 아주 쿨하게 아주 57억을 여성 인권 운동에 써달라면서 이방카한테 기부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물론 금액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게 우리는 10억 받고 위안부 문제 그냥 해결해 준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그쪽 세력에서는 뭐 문재인이 그걸 그대로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는데 그걸 한 건 사실 박근혜고 예. 박근혜 아버지가 이미 1차로 해먹었었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네. 아베 외할아버지가 기시노부스케 박정희가 대통령 당선돼서 가가지고 90도로 절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네. 만주국을 창업하는데 1등 공신. 그리고 박정희는 만주군 군관 출신이고요. 다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뭐 국립유지 무친의 만에 뭐 그런 얘기 나온 사람들 중에 백선엽 있잖아요. 백선엽 대표적인 친일파. 그 사람도 만주군관 출신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한동석이죠. 이게 같은 여성 인권하고 관련된 문제잖아요.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네. 이방카 쪽도 그렇고. 근데 어느 쪽에는 57억 가져가고 어느 쪽에는 10억 먹고 떨어져 이거고. 그러니까 일본의 그 구구라는 데는 그 강자한테는 비굴할 정도로 자세를 낮추고 약자한테는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억압을 하는 게 일본의 그 구구의 실체입니다. 일본 애들이 그런 거 되게 잘하죠. 보통 보면 그 이총 있잖아요. 네. 그 임진왜란 때 네. 그 조선 백성들의 예. 코를 네, 소금에 해가지고 예. 가져간 거잖아요. 근데 그 일본 애들은 그걸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 그거를 해놓고 영어로 된 비문을 하나 번역해서 세웠어요. 그리고 그걸 관광지처럼 만드는 거죠. 자 봐라, 우리 이렇게 평화적인 나라야. 이렇게까지 희생자들을 기리고 막 마생아서로 도와주는 나라야. 이렇게 이제 막 홍보를 하는 거죠. 포장지가 장난 아니다. 네, 이런 시도들이 좀 몇 개 보여요. 그런 네. 것도 있어요. 군함도도 그렇잖아요. 네. 네.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사실 금액의 문제라기보다는 막 너무 알아서 기고 막 이러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죠. 네. 네. 그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 자체가 막 뭐 없어져야 된다, 일본 다 죽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일본의 그 구구들, 그 뭐 자신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 뭐 이러면서 그 일본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소위 말하는 일본 구구들은 그런 놈들입니다. 2차 대전 때도 그랬잖아요. 2차 대전 때 패망하면서 미국한테 얼마나 찰싹 붙어가지고 똥구멍을 그냥 쪽쪽 빨고 막 그랬었잖아요. 하여튼 뭐 송병호님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번 그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얘기긴 했네요. 예, 그래요. 벌써 37년이 지나간 이야기. 그러나 아직까지 밝혀진 거는 그 전체 사건의 10%도 채 되지 않는 그 이야기네요. 네.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희생당하신 것도 억울한데
그 시신조차도 가족품으로 돌아가지 못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수습이 돼서 가족분들에게 돌아가고 또 남아있는 가족분들도 그 한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를 끝으로 새날 소요방송 97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타이틀 음악, 디템포, 편집, 최정민. 여기저기서 막 그냥 좀 잡스러운 애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저 또한 그랬었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룰은 있었는데 어느 날 고3 때였을 거예요. 제가 IMF 터졌으니까 고3 때니까 그때 겨울부터 뭐 야 쟤 왕따야, 쟤 은따야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학생을 따돌리는 반 전체가 하나를 따돌리는 그런 현상을 봤는데 뭐 저만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송병호님 짚으셨지만 그런 문화들이 그때 많이 또 생기지 않았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서 네. 반에 왕따, 은따, 전따 다 다양하게 있었어서.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97년에. 그때 딱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뭐 왕따, 은따 쓴 애들 그 표현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뭐 사람을 왜 따돌리냐 뭐 이러면서 그걸로 언쟁도 하고 뭐 멱살잡이도 몇 번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저 그 왕따, 은따, 뭐시기 그런 따 개념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 애기 때. 그래가지고 그때 컴퓨터 활용 교육 그런 데서 나무 웹 에디터 같은 걸로 네. 네이버에서 주소 따와가지고 홈페이지 만드는 거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막 신조어 사전 이래가지고 그런 거 적어놔서 이거였군. 뭐야?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안 좋은 문화가 생겼네요. 뭐 그때부터 세상 자체가 많이 삭막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수도 있는데 약간 장애 있거나 몸이 많이 안 좋은 친구들도 그냥 다 같이 더불어서 사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 이후로는 그런 친구들은 분리되는 것도 갑자기 생기고. 아니, 저는 더불어 사는 게 전혀 없었어요. 따로 무슨 따로. 반 해가지고 따로 나누잖아요. 그게 그때 좀 갑자기 심해졌어요. 불과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몇 년 전, 한 1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뭐요? 그때 당시 사회 자체가 그렇게 바뀌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하필이면 이제 분기점이었던 때 일어났었던 큰 사건이 IMF다 보니까 그 IMF 자체가 그런 식으로 뭐랄까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바꿔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방금 송병호님이 지적하신 대로 뭔가 따돌림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 많이 좀 생겨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물론 그게 100% 다 그랬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 그런 성향들이 사회 전반에 이제 많이 만연하게 됐죠. 그래요. IMF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고 솔직히 IMF 하나로 방송 하나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그 뭐 구구절절한 사연들 그런 사연들 다 얘기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IMF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리고 97년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예, 대선에서 제가 대통령이 됐지요. 네. 제가 떨어졌지요. 허허허. 그 김대중 대통령 그때 당선되셨고, 네. 그때 당시 이제 그 여당의 후보는 이회창, 네, 이회창 후보였었는데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그 정치 쪽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고3 때였는데 기억나는 게 이제 친구가 맹장 수술해서 입원했는데 저희가 입원실에서 다 모여가지고 대선 그 생중계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모르겠어요. 그 왠지 그냥 기쁜 거 있잖아요. 네네. 왠지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분이 진짜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셨던 분이다. 그런 책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지 감회가 새로웠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회창 후보 쪽은 왠지 그 부정부패 이런 쪽이랑 많이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실제로도 뭐 아들 군 병역 문제부터 해서 뭐 그런 안 좋은 이슈의 논란에 많이 있었죠. 며느리 원정 출산이랑 뭐 호화 빌라 논란 해서 논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이회창 후보 그 양반의 집안이 이제 예산에서 워낙 그 알아주는 세력가 집안이에요. 재력가 집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도 예산 쪽에서는 이회창은 먹어준다. 뭐 재력가들 다 그렇게 살겠지 뭐. 아 근데 그분 되게 오랫동안 몇 번 대선에 도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대선 재수하셨죠? 저는 그 기억이 나요. 그 이회창이라는 이름이 기억이 나요. 심지어. 저도. 왜냐면 네. 이제 그 다음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랑 붙어서나 그때 정도는 기억에 남으니까. 그때도 이제 박빙의 승부였었지만 결국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그러면서 언제나 2인자의 이미지가 강했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고 처음으로 민주단계가 집권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야가 바뀐 거죠. 네.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인 민주적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15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민주주의 시작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다 뭐 이승만 때 독재였었고, 그리고 나서 군사정부, 쿠데타를 통해서 탄생한 군사정부들이 쭉 집권하다가 박정희 서거 후에 바로 또 이제 신군부가 득세해서, 그리고 쭉 하다가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당 합당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런 명분 자체를 많이 잃게 됐죠. 예, 그래요. 1997년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또 수많은 분들이 97년도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또 좋지 못한 사건들이 많았었던 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소주잔을 기울이시는 분들이 더러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래요. 소유방송 첫 번째 순서였죠. 1997년도에 있었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건이 생겼네요. 박근혜가 제명이 됐네요. 네. 예, 지난주에 우리가 홍준표 패싱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방송도 방송인데 그 유튜브로 우리 방송 따서 올리시는 분들인데 조회수가 많아졌더라고요. 그만 좀 해라, 진짜. 홍준표 패싱이야 제목이. 그 사람들은. 그리고 정치권에서 홍준표 패싱, 한국당 패싱 얘기 나오고 있다고 뭐 기사도 뜨더라고요. 그 진짜? 단어가. 네. 우리가 제일 먼저 하지 않았어? 홍준표 패싱?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자부심도 좀 느껴보고. 네. 그런데 이제 홍준표가 친박을 패싱하고 있다. 박근혜를 비롯한 친박을 패싱하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11월 3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예 강제 출당시켰죠. 박근혜 씨? 네, 예. 그렇죠. 이 당 쇄신을 위한 조치라고는 했는데 사실상은 바른정당의 탈당파를 받아들이기 위한 명분 마련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웃긴 게 정치적 효과가 미비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바른정당에서 탈당을 해서 지금 이제 자유당으로 옮기겠다라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뭐 그게 이제 다음 주 6일 정도면은 이제 가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뭐 신경은 안 쓰는 듯 하지만 그래도 신경이 어떻게 안 쓰겠습니까? 지금 교섭단체에서 비교섭단체로 떨어지게 생겼는데. 20명이 원래 제한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빠지는 의원들 생각을 하면 이제 바른정당도 존립 위기에 처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저번에 위기가 한번 왔었을 때 네. 바른정당에서 와장창 다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 명을 바짓가랑이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딱 20명 딱 채운 상태에서 지금까지 버틴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완전 파괴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홍준표가 꼼수를 부렸는데 일단은 홍준표의 명분이 있습니다. 홍준표의 명분은 뭐 당이 한국 보수 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근혜 당이라는 명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성대모사 안 하면 안 돼요. 막 성대모사를 들어도 짜증나 막. 내 귀에 대고 하는 거. 막 짜증나. 옆에 홍준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 울 때를 팍. 예, 그냥 재밌다고 한 건데 네. 일단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자기들이 보수 우파로 거듭나겠다. 박근혜 당에서 멍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유당의 전신 새누리당에 창당했을 때를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은 친박계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당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한나라당 때부터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아래서 청와대 모든 돈의 출납과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재무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이 상납한 돈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정원 돈이 사용된 건 물론 들어온 사실조차 몰랐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이 진술에 비추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이 직원들의 명절 떡값이나 격려금 등 용도에 쓰였다는 문고리 3인방의 진술을 거짓말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면 재무팀장이 모를 리 없다는 판단입니다. 문고리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절 상여금 등 명목으로 한 사람당 매년 3천만 원씩 4년 동안 모두 3억 6천만 원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의 이런 설명을 오히려 사적 착복의 정황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청와대 특별활동비도 엄연히 있는데 문고리 3인방에게만 수억 원의 상여금을 은밀히 건넸다면 이는 측근 관리비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문고리 3인방 외에 친박 정치인을 관리하는 데도 국정원 돈을 사용했는지
특히 최순실 씨도 그 대상에 포함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식사와 운동을 하고 평소처럼 수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측근이었던 안봉근, 이재만 두 전직 비서관이 국정원 돈 상납 사건으로 구속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내부에도 방송과 신문으로 국정원 돈 상납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뒤 역사책을 주로 읽을 뿐 TV와 신문은 한 번도 보지 않은 것으로 한다며 이번 사건도 알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돈 상납 사건이 불거진 이번 주엔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특활비 상납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 원이었던 상납금은 이병기 전 원장이 취임하면서 1억 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져 추가 상납 요청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1억 원 외에 청와대가 요구할 때마다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줬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이병호 전 원장을 상대로는 새누리당 대구 경북 경선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청와대에 전달한 경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3명의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추 전 국장에 대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일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해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한 혐의 등을 추가한 겁니다. 추 전 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밖의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불법 사찰 등을 보고받은 배경과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은 이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했던 지난해 7, 8월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하루 10번 이상 3주간 수백 차례 통화를 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요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소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김없이 노란 머리를 휘날리며 뛰어오신 양세병님. 안녕하세요. 네. 머리 이쁘지 않아요? 아, 이뻐요. 노란 머리 앤. 맞아요. 노란 머리 앤. 이게 뭐야? 앤이 뭐야? 내 맘이요. 머리 염색하는 건 잘 어울리시고, 뭐, 다음엔 또 무슨 색깔로 하실까? 저 파란색. 아, 파란색.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지개를 다 섭렵하시는. 그럼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염색을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송병호님 자리하셨고요. 예, 이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너무 추워서 오늘 긴 패딩 입고 왔어요. 네. 벌써? 네. 벌써 패딩? 네, 저도 히트텍을 입어가지고. 아, 정말? 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추워가지고 일하는데, 막, 오한이 들 정도로. 사무실이 좀 우풍이. 사무실에 난방장치가 없어요. 아, 난방장치가 없다고요? 네, 난방장치가 없고, 냉방장치는 잘 돼 있는데. 네. 아, 맞아요. 저 어제, 네. 밤샘 했거든요. 학교에서 야작했거든요. 친구들이랑. 네. 근데 다들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런 거 사오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해지는 방석 같은 거랑 엄청 돈 쓰고 오더라고요. 애들 막 추워서 못 견디겠다고 학교에서. 그 USB 온열 방석. 네, 막 그런 거 편의점 가서 막 사오더라고요. 편의점에 파는구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오늘 소요방송이 97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997년에 있었던 얘기를 해볼 건데요. 1997년도에 다이애나 스펜서 전 영국 왕세자비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일단은 이분이 원래는 귀족 집안이었는데 영국 왕실에 이제 시집을 가면서 되게 유명해지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미모도 상당히 출중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아들도 둘 낳고 오손도손 잘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부부간의 불화가 심해가지고 결국에는 96년도에 이혼을 했어요. 요즘은 그런 관찰 프로그램 많은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진짜 너무 그런 식으로 언론에 자신의 일상 자체가 그렇죠. 다 노출이 되니까 네. 그거 자체를 못 견뎌 했었던 부분도 있고 근데 이분이 그렇다더라도 영국 왕실을 대표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거든요. 실제로 뭐 자선단체 이런 데서 많이 네. 일을 해서 이혼하고 나서도 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혼이 굉장히 여자한테 치명적일 때잖아요. 네. 90년대면. 근데도 그런 자선단체에서 활동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왕세자한테 더 비난이 많이 가고 그렇죠. 예, 여론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뭐랄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신념은 되게 확고했었던 분 같은데 결국에는 그 연인이었던 도디 알 페하예드라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다가 그 파파라치들의 그 추격을 따돌리다가 교통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파파라치들은 어떻게 됐나요? 이게 벌로 뭐 할 수 있는 거였나요? 실제로 쫓아가다가 사고 낸 그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았어요. 네. 네, 과실치사로 네, 사생활 침해 구조 거부 이걸로 잡혀 들어와서 착한 사마리아인법 네, 적용이 받았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네, 처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그때 사실 파파라치랑 다이애나 자체가 워낙 좀 싸운 걸로 유명해요. 황실하고도 막 직접 싸운 걸로 유명해가지고. 대찬 사람 뭐 이런 거. 네, 네. 파파라치 잡고서 막 몸싸움 벌이고 그런 적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파파라치가 너무 싫어가지고 저한테도 빡칠 것 같은데. 네, 아니 저한테 붙을 일이 없으니까 크게 예민하지 않은 건데 뭐 연예인들만 봐도 파파라치 때문에 완전 골머리를 앓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몰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몰카죠. 네. 그게 몰카죠. 그걸로 이제 또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걸로 수입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생활 침해 그리고 조명받는 사람이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를 받다 보니까 결국 그 극도의 스트레스 뭐 그런 것도 많았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97년도에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였었고 그때 이제 추모의 물결이 엄청 났었는데 그 존 덴버라는 미국 가수가 그때 당시 추모곡도 만들어서 부르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그 해 존 덴버가 개인 비행기 추락사고로 또 죽어요. 뭐야? 그래서 또 그때 사람들이 또 많이 슬퍼했죠. 예,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 97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IMF 환란. 네, 대단했었죠. 결국에는 이제 이게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 요청을 해서 결국 그걸 서명을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살벌한 IMF 시대에 접어들게 된 거죠.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 한보, 뭐 대우, 뭐 기아, 혜태 들어보면 되게 큰 기업들이잖아요. 그룹이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쓰러지다 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고 아니면 개인 사업들이 도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통을 못 이기고 아까운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도 많았었죠. 요즘 뭐 그런 얘기들 뭐 어려웠었던 얘기들 하면은 IMF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IMF 때 아버지가 IMF 네, 때 맞아요. 뭐 우리 집안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러고 나서 사회 풍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랄까 선이라는 게 좀 존재를 했었던 것 같은데 IMF 이후로 대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가정에서 그 개인주의적인 그런 가정교육이 많이 나타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개인주의적인 풍조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서 사는 삶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생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자신의 생존 이코르 이제 가정의 생존이겠죠. 왜 그랬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공포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나를 버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한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그 직장에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이제 월급도 잘 받아가면서 그걸로 집도 사고 뭐 이제 가정을 이루고 뭐 이런 풍조가 있었는데 열심히 일하면은 회사에서 나를 책임져 준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평생 직장의 개념이 완전히 깨졌죠.
약간 뭐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돌아오는 게 있다라는 그 네. 믿음이 많이 깨져버린. 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평생 근무했던 회사가 어느 날 문을 닫음으로 해서 본인이 빈곤에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회사나 국가에 대한 신뢰 자체를 많이 잃게 되고 요즘은 보면은 한 직장에 그렇게 오래 다니시는 분들 흔치는 않아요. 큰 대기업 빼고는 다 이렇게 옮기고 그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식의 본능이 학습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학창 시절에도 기억이 있는 게 그때 사실 갱 문화가 많이 발달했죠 우리나라. 일진 이런 거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네. 그래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처음으로 그런 단어를 들었어요. 따돌림, 왕따. 네. 그런 게 그 전에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저는. 한국은 되게 정문화라고 아는 얘기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좀 더 심했어요. 물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반에 보면은 약간 좀 독특하고 튀면은 애들이 조금 그렇게 비호감이라고 하지, 비호감. 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요즘처럼 조직적으로 따돌리고 그런 식으로 거의 범죄 수준으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는 없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신설학교라 애들이 되게 드셌거든요. 실제로 막